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참 소중한 인연이 제게 찾아와 주었거든요. 꿈만 같은 요즘을 기록해 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한번 잘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출생지가 어디인지, 부모님은 누구신지, 제 생일은 언제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정말 갓난아기였던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더라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정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쪽지 같은 걸 남긴다고 했습니다. 곧 찾으러 오겠다던가 잘 부탁한다던가 하다못해 아이 이름이나 생일 같은 것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더라고요. 낳고서 사정이 있어 못 기르게 되는 부모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답니다. 정말 성의도 없이 지저분한 상자 안에 제가 버려져 있었다더라고요. 그 안에서 목이 터져라 울어댔답니다. 제가 버려진 이유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싫어서 나를 버렸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제 처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닥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있던 고아원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지만 없어진 마당에 험담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 속 고아원은 행복하고 즐거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많이 다쳤던 곳이었죠. 선생님들은 매일같이 저희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네는 부모한테 버려진 거야. 왜 버렸겠어? 사랑하지 않으니깐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는 사랑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 그래. 아유, 불쌍한 것들. 우리가 돌봐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땐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커서 곱씹어 보니까 그 말이 영 불쾌한 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저희를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칭하면서 저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들도 많이도 해댔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사랑을 못 받고 가족도 없는 아이니까 어디 가서 밉보이면 안 되고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눈치를 잘 보고 상황 파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위축되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족이 없는 저와는 다른, 그러니까 평범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고, 그 애들의 삶과 제 삶을 더 많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엔 다른 평범한 애들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저희는 출발점부터 다른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애들은 예쁘고 드넓은 꽃밭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반면에 저는 좁고 어둡고 진흙탕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다른 인생이라는 거였죠. 8살의 나이에 인생의 패배를 느끼는 기분이었고 대단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은 제가 9살 때 일어났죠. 그건 바로 제가 입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입양을 가는 언니의 오빠들이나 동생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9년이나 있으면서 생각한 건 입양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고아원에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애들도 많았고 입양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입양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있었고 외국도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입양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입양까지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입양의 결과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겁이 많은 저였는데 갑작스럽게 입양이 되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나요? 그냥 따라간 거였죠. 심지어 저의 양부모님이 사시던 곳이 제가 있던 고아원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학교도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도 아니었고 생판 모르는 곳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살게 된 거였죠. 저의 양부모님은 40대 정도의 부부셨습니다. 양부모님의 첫인상은 웃는 게 예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 다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셨는데 그게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었죠. 하지만 쉬이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처럼 나쁜 말을 하려나?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건가? 파양하면 어떡하지 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심도 많았죠. 왜 입양을 했을까? 동화 속에 나오는 콩쥐나 신데렐라처럼 집안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저 말들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면서 수없이 의심을 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9살의 저는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의심하고 숨기기 바쁜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부모님은 제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소희는 삼겹살을 참 좋아하는구나. 많이 해줄 테니까 실컷 먹어. 소희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네가 좋아하는 동물 보러 갈까? 솜사탕도 사 먹으면 좋겠다. 어때? 아휴, 소희는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구나. 꼭 공주님 같다. 정말 예쁘네, 우리 소희. 무한한 사랑에도 저는 초반에는 의심만 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뭐가 좋다고 그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불쌍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양부모님에게 마음을 열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양된 지 5달이 좀 안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목욕탕이었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목욕탕을 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목욕탕이 어떻게 생긴 곳이냐고 양부모님께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주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거였죠. 처음 가본 목욕탕은 참 신기했습니다. 엄청 큰 탕이 여러 개가 있고 처음 해보는 찜질도 신기했고 거기서 먹는 구운 달걀과 식혜 같은 것도 맛있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놀고 나가기 전에 또 한바탕 탕에서 노니까 너무 피곤해서 해롱해롱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목욕탕 갈 생각에 신이 나서 잠도 늦게 잤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고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양어머니가 옷 입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양말을 신겨주시던 양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소희는 발등에 몽고 반점이 있구나. 너무 특별하고 예쁘다. 그리고는 양말을 신겨주시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발등에는 몽고 반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없어지지를 않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서 항상 실내에서도 양말을 신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있던 선생님이 제 발등에 있는 몽고 반점을 보게 되었는데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러냐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왜 발등에 이런 게 있냐면서 이상한 애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8살 때 학교에서 양말이 젖어서 잠깐 맨발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제 발등을 보고는 징그럽다고 했었죠. 안 그래도 제 몽고 반점이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그런 일들로 더 꽁꽁 감추고 살았었죠. 그런데 양어머니가 그런 제 몽고 반점을 보고 특별하고 예쁘다고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속에서 울컥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문을 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쉬웠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쉬워졌고, 두 분을 마주보고 웃는 것도 쉬워졌고, 학교 생활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가족이 되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양부모님은 서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기는 원 없이 먹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으면 3끼 모두 고기가 없던 적이 없었거든요. 양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도축을 배우셔서 정육점부터 시작해서 정육식당을 차리게 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양어머니는 원래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이라 양어머니도 선생님이 되려고 하셨는데 대학 졸업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꿈이 무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다고 하셨고요. 일찍 결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얼른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일찍 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안정적인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평범한 그 꿈을 이루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셨다더라고요. 결혼을 젊은 나이에 해서 일찍이 자녀 계획을 세우셨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 되자 겁이 나셨답니다. 이러다가 평생 아이를 못 가지면 어쩌지 싶으셨대요. 4년 사이에 주위에 더 늦게 결혼한 지인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며 그 불안은 더 커지셨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병원에 가보게 되었는데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셨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시험관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도 양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다죠. 절망한 양부모님은 힘들지만 마음을 접고 아이 없이 살기로 하셨답니다.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정육점에서 정육식당을 차리고 더 돈을 벌어서 더 큰 정육식당으로 옮기고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한 것은 어떻게든 채워지지 않으셨대요. 그때부터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러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가 입양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입양된 아이가 참 감사하게도 저였던 거고요. 양부모님은 그동안 어디 나눌 곳 없이 묵혀있던 사랑을 모두 제게 쏟는 듯 참 열심히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양부모님은 가게 일이 많이 바쁘셨습니다. 3층짜리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일 밤마다 손님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주말밤이나 명절이 되면 더욱 바빠졌었죠. 일하시는 분들만 10명 정도 되었는데도 다들 쉴 틈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양부모님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하셨는데 한 번도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없으셨죠. 많고 많은 고깃집 중에서 우리 식당 찾아주는 게 참 고마운 거지. 그럼 그렇고 말고 옛날에 처음 가게 차렸을 때 장사 안 되어서 하루에 10,000원도 못 팔던 때 생각하면 감지덕지인 거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해. 그런 양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성격이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얻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양부모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나 손님들한테 웃는 모습으로 허리 굽혀 인사를 하셨고 돈을 많이 버시는데도 사치 한번 부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셨지만 뭐 옷이나 가방이나 시계 같은 거에 명품을 산다던가 하지는 않으셨죠. 게다가 기부도 하셨습니다. 암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셨죠.
그런 양부모님을 보고 자라니까 양부모님이 가게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부모님의 가게는 제 놀이터나 다름없었거든요. 두 분 다 바쁘시니까 가게에 계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저는 가게에 놀러 갔습니다.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는 쪽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거든요. 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곤 하셨죠. 저도 그 틈에 껴서 앉아서 숙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게임도 했습니다. 어휴, 너는 밥 먹으러 와서까지 공부하는 거야? 대단하네. 너 아까부터 있던데 안 들어가니? 부모님이랑 같이 안 왔어? 같이 기다리던 손님들은 제가 그곳 사장님의 아이라는 걸 모르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렸나 하는 오해를 하곤 하셨죠. 저는 가게가 좋아서 그곳에 간 거였지만 양부모님은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편한 집 놔두고 가게 앞 의자에 쪼그려서 늦은 시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양부모님이 의자만 있던 그 공간에 테이블도 놔주시고 조명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거기에 평상을 하나 놔주셨죠. 그 덕에 저는 평상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놀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걱정 하나 없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평상에 모기장을 쳐놓고 주차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랑 찐옥수수 나눠 먹으면서 놀았고요. 날 쌀쌀해지면 담요 두르고 일주일에 2번씩 동네에 오는 붕어빵 아저씨의 붕어빵을 사다가 먹고는 했습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었지만 나름 저만의 아지트였고 마음이 참 편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상에 있다가 한 번씩 가게 들어가서 일하시는 양부모님을 보곤 했습니다. 아휴, 소희야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앉아있어. 그렇게 가게 구석의 빈 테이블에 가서 저는 혼자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아버지가 한 번 제 앞에 앉았다가 가시고 다음으론 양어머니가 오셔서 쌈 한 번 싸주시고 가시고 일하시는 이모분들도 오며 가며 밥 잘 먹네. 소희 안녕. 사이다 좀 가져다 줄까? 아이고 고기 타겠다. 뒤집어 줄게. 하시며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양부모님의 가게가 되게 친근한 고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진짜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라온 고향을 따져보자면 고아원이지만 사람들이 말하길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향수, 추억들이 있어야지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의 고향은 양부모님의 가게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추억이 있었고 정말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가게에서 살다시피 하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 된 중학교가 굉장히 학구열이 넘치는 아이들끼리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한 중학교였습니다. 그 금방 다른 중학교 배정받을 예정인 애들이 제가 배정받은 그 중학교 가려고 주소까지 옮기고 심지어 이사까지 하는 중학교였죠. 그만큼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가는 중학교였습니다. 뭐 국제중 같은 곳도 아니고 일반 중학교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제중 갈 정도는 아닌 애들이 죄다 모인 듯 했습니다. 더욱 저희 중학교에 들어오려는 애들이 많았던 이유가 학교 수학 선생님이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국어랑 과학 선생님도 근방에서 유명한 분들이셨고요. 저희 중학교에서 영재고나 과학고 간 선배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 내내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원 다니는 것보다 평상에서 뒹굴거리며 게임하는 게 더 좋았고 가게에서 만화책 읽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학교 애들 보니까 의욕이 뚝 떨어졌죠.
초등학생부터 학원을 다니고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는데 모의고사를 푼다는 애들하고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보나마나 제가 뒤떨어질 게 뻔했죠.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공부는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완전 망했어요. 우리 학교 애들 눈빛이 다 이상해요. 수업 시간에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쉬는 시간에도 안 놀고 공부만 한다니까요. 그래? 소희 너도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해본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보나마나 완전 바닥일 게 뻔한데. 에이, 그건 해봐야 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랑 끝까지 해보고 포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한번 해봐, 소희야. 그 애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 포기하더라도 후회 없이 한번 해봐. 양어머니의 말씀에 그럼 한번 해보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특별하게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수학은 아예 몰라서 일주일에 2번 가는 수학학원만 다녔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사회는 좀 어려워서 EBS 강의 찾아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좀 흥미가 생겨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기도 했었죠. 에휴, 그게 뭐 대수냐 하실 수 있지만 제 인생에 밤 12시까지 게임을 해본 적은 있어도 공부를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도 공부 쉬엄쉬엄 하라고 그러다가 쓰러진다며 엄청 걱정하셨죠. 시험 기간에 소고기를 정말 물릴 정도로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학교에서의 첫 시험을 치렀는데 저 좀 잘 본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건 성적표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답 맞춰봤을 때 제가 거의 틀린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 본 애들이 수두룩하겠지만 나름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이뤄낸 결과라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적표를 봤던 날, 저는 그날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제가 반에서 4등을 한 겁니다. 반 애들이 30명인데 그 중에서 4등을 했습니다. 1학년이 총 280명인가 270명인가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30등을 했습니다. 상위 10% 정도 했던 거네요. 저 정말 깜짝 놀라서 등수 알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양부모님께 가져가서 보여드리니까 뭐 거의 축제가 따로 없었죠. 아이고, 우리 소희 잘했다. 이러다 우리 집에서 판검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의사도 좋고 이 아빠는 뭐든 좋다. 아유, 당신은 무슨 판검사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 소희가 무지하게 노력한 걸 칭찬해줘야지. 소희야, 고생했어. 우리 소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 그날 가게가 많이 안 바쁜 날이라 양부모님하고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제가 고기다음으로 좋아하는 대게집에 가서 와, 정말 배가 터져라 먹은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자연스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승부욕도 있고 욕심도 좀 있거든요. 그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명성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수업도 재밌고 학원 다니는 것도 좋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보기로 한 거였죠. 내친 김에 수학학원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 영어 학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비슷한 성적을 유지하다가 2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수면 바지에 수면 양말 신고 가디건까지 입고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맨날 TV만 보다가 그맘때 TV가 고장났거든요. 양부모님은 원래 TV를 잘 안 보셔서 TV를 다시 살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누워서 TV 보는 재미가 사라져서
뭐 할까 하다가 컴퓨터 모니터 가져다 놓고 EBS 강의를 봤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OTT가 발달하지 않아서 컴퓨터로 영화 보려면 돈 주고 사거나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언니가 사이트 알려줘서 혼자 공포 영화를 찾아보다가 컴퓨터 한번 망가뜨린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불법 영화 사이트 들어가지도 않았죠. 볼 건 없고 심심하고 해서 EBS 강의 찾아보게 된 거였습니다. 맨날 무슨 라디오처럼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게 귀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고 반에서 1등을 하는 기적을 이뤄냈죠. 저는 친구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는데 반 1등한 이후부터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제게 아는 척을 하셨습니다. 어머 안녕 소희야. 소희 학원 가니? 너 어디 학원 다녀? 학원에서도 제일 높은 반이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묻거나 집에서 무슨 학습지 푸는지 묻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으로 학원을 옮긴 친구도 있었고요. 정작 저의 양부모님은 막 유난 떨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중학생 시절 동안 원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양부모님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죠. 담임 선생님은 제가 과고나 자사고, 영재고 같은 학교에 가면 어떻겠냐고 양부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2학년 때 내내 1등을 했거든요. 전교에서는 2, 3등을 왔다 갔다 했고요. 저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양부모님도 그때부터 제 진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희 혼자 잘했으니까 이젠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 지원해보는 건 어때? 그런데 저 실은 공부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양부모님처럼 식당 운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일을 하실 때 행복해 하시는 그 표정을 수없이 봐왔고 가게에서 추억이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는 정말 양어머니 말씀처럼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해본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양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엄청 놀라셨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서 전혀 모르셨던 눈치더라고요. 양부모님께서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셨죠. 그래. 고등학교는 소위 네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해도 좋아. 엄마 아빠처럼 식당 운영을 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간 될 때마다 엄마 아빠 식당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미리 경험해보면 좋잖아. 식당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 물론 시급은 정확하게 챙겨줄게. 저희 양부모님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죠. 성적이 좋은데 왜 영재고를 안 가냐? 돈 보태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왜 식당 일을 하려고 하냐 하실 법도 한데.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저의 뜻을 100% 지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좋은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셨죠.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주말마다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주말 오전에는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공부를 좀 하다가 간식 먹고 가게 바빠질 시간 맞춰서 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모님들이 입으시는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도 하고 상도 치우고 고기도 굽고 반찬도 놓고 밥도 푸면서 정말 제대로 식당 일을 했습니다. 이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 거라고. 공부가 쉽다는 걸 알게 될 거라면서 제가 얼마 못 버티고 그만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모님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밌었고,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것도 뿌듯하고, 일을 마치고 나면 뿌듯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와는 또 다른 성취감과 희열이 느껴졌죠. 1학년 내내 주말에 그리고 방학 때는 평일까지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고 2학년 때도 물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한 이모님이 저희 가게에 새로 오셨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식당 경험 많으니까 뭐든 시켜만 주세요. 새로 오신 이모님은 목소리도 나긋나긋하시고 웃는 모습도 정말 예쁘신 분이셨습니다. 조신하신 평소의 행동과 다르게 일하실 때는 누구보다 손이 빠른 분이셨죠. 이모님 들어오시고 일주일 만에 다들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이모님은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그 사이에 이 설거지들을 다 하신 거예요? 지난번엔 화장실 청소도 엄청 빠르고 깨끗하게 하시더니 진짜 최고세요. 제가 식당 일만 거의 20년을 했거든요. 설거지랑 청소는 뭐 일도 아니에요. 20년이요? 와,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배울 점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에 있던 이모님들 중에 가장 오래되신 두 분이 그만두셨었거든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 좀 어수선하기도 했고, 양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시기에 알맞게 그 이모님이 딱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가게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여러 분이다 보니까 서로 호칭을 언니 정도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모님들 성함을 불러드리기로 했었죠. 일하기 시작하면서 줄곧 그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새로 오신 이모님 성함이 박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자 이모 하고 부르기 시작했죠. 어머, 지금 저 부른 거예요? 네, 선자 이모. 왜요? 이름을 불러본 지가 오래돼서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까지 이럴 때 그냥 아줌마, 박씨, 박여사 이렇게만 불렸거든요. 정말요? 예쁜 성함 두고 속상하셨겠어요. 그럼 집에서는요? 저희 아빠는 엄마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시거든요. 아, 저는 가족이 없어요. 네? 아, 저, 죄송해요. 아휴, 죄송은요, 괜찮아요. 가족 없이 혼자 산지 벌써 17년이 되었네요. 이젠 익숙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사람들과 두루 잘 어울리시고 성격도 참 좋으시고 아름다운 이모님이 무슨 이유로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실까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건지 묻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죠. 선자 이모는 저랑 손발이 참 잘 맞는 분이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척척 알아차리는 정말 센스가 좋은 분이셨습니다. 선자 이모가 들어오신 뒤로 더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마음 많은 사람과 일하니까 더 일이 재밌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모님들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1년 사이에 엄청 친해졌었지만 그 이모님들도 인정할 정도로 선자 이모랑 저랑 잘 맞았습니다. 여기 선자 동생이랑 우리 소희랑은 몇 년 알고 지낸 사이 같아. 어쩜 그렇게 죽이 척척이야? 아주 둘 다 손발이 빠른 게 무슨 기계 같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 선자 이모와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이모님들과 같이 일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부터 일을 시작한 저는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졸업한 그날도 꽃을 몇 개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모님들께서 축하한다면서 꽃을 사주셨었거든요. 친엄마, 친아빠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제게 수많은 엄마들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거든요. 과분한 사랑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본격적으로 양부모님의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하는 건 전과 많이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차장 쓰레기도 줍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식당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그전까지는 아직 학생이니까 너무 잘해야겠다는 부담 가지지 말고 아르바이트 해본다 생각하고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일만 했었는데 성인 되고부터는 제대로 운영법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기나 야채 등 식자재 발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래처에서 물건 주러 올 때 한 번씩 얼굴 비추고 인사도 하게 되었고, 이모님들 스케줄도 보면서 직접 스케줄 짜보기도 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장사라는 게 해야 할 것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재미있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저는 아직 20살이니까 쉬는 날도 있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많이 놀으라고 일주일에 5일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물론 놀기는 놀았죠. 그런데 그땐 막 20살 될 때였잖아요. 잠도 없고 체력은 엄청 좋을 때였죠. 그래서 아침 6시까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도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쉬는 날인데도 가게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건강한 체질이라서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1년에 한 번 감기 걸릴까 말까 하는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걸리면 정말 심하게 앓거든요. 코감기, 목감기, 두통, 오한에 몸살까지 오는 지독한 감기를 일주일 내내 달고 살다가 낫는 체질입니다. 20살 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건지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으슬으슬 거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걸리는 감기가 시작된 거였죠. 이튿날부터는 정말 눈도 겨울 뜰 정도로 아팠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가게 나오지 말고 푹 쉬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양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어떻게 보면 낙하산처럼 들어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나름의 오기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한 번도 아프다, 바쁘다 뭐 이런 핑계들로 늦거나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걸 꾹꾹 참고 마스크를 하고 가게 출근해서 일을 했죠. 제가 그날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면서 알게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플 때는 좀 쉬어야 한다. 아픔을 참고 일하다가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해롱해롱한 정신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뜨거운 찌개가 들어있던 뚝배기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손님한테 그 펄펄 끓는 찌개가 떨어졌다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네요. 아무튼 그 단단한 뚝배기가 깨질 정도로 세게 떨어졌고 그 바람에 제 발등에도 찌개를 흘렸습니다.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뜨끈한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몸이 뜨거워서 정신이 없는데 뭐부터 치워야 하나 허둥지덩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어머 소희야 너 괜찮니? 어머 발 좀 봐. 소희야 너 발에서 연기 나잖아. 얼른 이리로 와. 선자 이모는 저를 뒷문에 있는 수도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모는 찬물을 틀어 제 발에 부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소희야. 일단 이 신발이랑 양말부터 벗어보자. 아파도 조금만 참아. 이모가 조심스럽게 제 신발을 벗겼고 이어서 양말까지 벗겨주셨습니다.
발등이 좀 빨갛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선자 이모는 흐르는 찬물에 제 발을 데워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5분쯤 흘렀을까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물을 껐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구급약통에 화상약 있을 거야. 그거 가져다가 발라줄게. 어, 그런데 이게 뭐지? 선자 이모가 제 발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끄러워했던 제 발등에 있는 몽고 반점을 발견하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였던지라 병원에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몽고 반점이라면 크면서 서서히 사라져야 하는데 이게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몽고 반점이라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안 그래도 성인이 되면 제가 시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선자 이모가 발견을 한 거죠. 저는 습관적으로 발을 손으로 감싸서 숨겼습니다. 이게 어릴 때 있었던 건데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소희야, 이 점. 주방 이모는 덜덜 떠는 손으로 제 발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죠. 갑자기 우시길래 왜 그러시나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눈물을 한두 방울 흘리시던 이모는 급기야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소희야, 아휴, 소희구나. 우리 소희, 우리 소희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뒷문으로 나온 양어머니가 저와 선자 이모를 발견하셨죠. 양어머니도 당황하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던 선자 이모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랑. 연애할 땐 좋았죠. 남들처럼 깨벗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좀 그렇더라고요. 시댁에 아들만 넷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도 아들 낳으라고, 딸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당연히 아들 낳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딸 낳아서 어디에다가 쓰냐고. 그런데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남편이랑 사이도 많이 안 좋아지고 시댁에서도 눈칫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2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그랬는데 낳고 보니 딸이더라고요. 저는 좋았거든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다 제 자식인데. 근데 시댁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딸을 낳으냐면서. 남편도 참 못되게 굴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도 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어야 할 아기가 없더라고요. 저 정확하게 기억해요. 아기 태어난 지 120일 된 날이었어요. 그 작은 애가,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남편 붙잡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남편 멱살 잡고 물었어요. 애기 어딨냐고. 그런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애 있어서 뭐하냐면서 그냥 내다 버렸다면서.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죠. 애기 찾으려고 동네 뛰어다니고 주변에 있다는 고아원이고 보육원은 다 가보고
시댁 쳐들어가서 죽겠네 어쩌네 하면서 애기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데 애기 내다 버린 남편이 애기 버리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애기가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주고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 애기를 잃어버렸어요. 저 여지껏 찾았어요. 어디에 있나. 저 가게 쉬는 날이면 아직도 전단지 돌려요. 전국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우리 애기 어디서 뭐하나, 살아는 있나. 그런데 우리 애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발등에 점이 있어요. 큰 몽고반점. 발에 있어서 참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소희 발에 우리 딸하고 똑같은 점이 있네요. 선자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선자 이모가 잃어버린 딸과 제 발등에 있는 몽고 반점이 똑같다면 제가 선자 이모의 딸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칠 것 같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겠다 싶어서 선자 이모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일을 빠지지 않는 저였는데 그땐 도저히 가게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만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고아원에 있었던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선자 이모는 저희 친엄마가 맞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들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모여있는 양부모님과 이모님들, 저는 덜덜 떨면서 결과지를 내밀었고 결과를 확인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자 이모는 또 한 번 눈물을 보이면서 저를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아유 소희야, 내 딸, 아유 내 딸,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여기 있었어 우리 애기. 고맙다, 고마워.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면서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친엄마를 보게 되다니, 그런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나니 눈시울이 붉어진 양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애기 데려간다거나 제가 부모 대접 받고 싶다거나 그런 욕심 안 부릴게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 봤고 좋은 분들하고 있는 거 봤으니 됐어요. 그래도 그냥 이제껏 우리 애 크는 거 못 본 게 너무 한이 돼서 찾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애 어떻게 크나 보고 살고 싶어요. 사장님, 사모님,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될까요? 어머,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요. 물론 계셔도 되죠. 이모님 아니었으면 저희도 소희 못 만났을 텐데요. 우리 소중한 소희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한테는 정말 선물 같은 귀한 아이예요. 이렇게 저는 양부모님과 친어머니와 함께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친어머니가 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다니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줄만 알고 친부모님을 찾을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20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려 애쓰셔서 저와 친어머니가 재회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친어머니를 만나고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던 저는 식당 2호점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정육식당인데 두 개 역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홍보랑 이모님들 뽑는 거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하게 되어서 엄청 떨렸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저희 친어머니도 함께 저랑 2호점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죽이 척척 잘 맞는 좋은 파트너죠. 그리고 저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처럼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하다가 만나게 되어서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좀 희한하기는 하지만 혼주석을 3개를 둘까 합니다. 친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남자친구도 시댁도 좋다고 했고요. 부모님이 3명이나 있는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사랑도 3배로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사랑 하나 받지 못하고 살았던 예전과 다르게 과분한 요즘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 제 부모님들께 이제껏 받은 사랑 돌려드리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